서울 구로에서 묻지마 범죄로 한 명을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앞서 보신 묻지마 살해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 구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40대의 중국 남성이 길 가던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고 또 도주를 하다가 다른 행인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 먼저 김성수 변호사께서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죠. 예, 지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CCTV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이렇게 60대 그 남성을 이 가해자가 굉장히 조금 발로 찬다든지 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돌로 이렇게 조금 더 심하게 폭행을 하는 이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예. 사망의 결과가 이렇게 된 이런 사건이고 이제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행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인을 또 한 번 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예.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현재 신병이 확보된 상태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예.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예. 부분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이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조사할 때 보니까 이제 마약의 그 취한 상태였다고 하던데 범인이 이런 상태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행 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마약에 취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했고 예. 굉장히 웃음으로 일관하고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이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봤는데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마약의 이제 그러한 이제 영향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향이 있는 것인지는 추가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이제 이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거는 맞는데 그게 네. 지금의 어떤 이 조사받는 상황에서의 상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예. 그다음에 혹시 이분이 다른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이제 경찰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과수에 또 이 성분 분석을 의뢰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이 범죄의 과정 그리고 이후에 조사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좀 봐야겠는데 다만 이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자신의 범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는 또 분명한 상황이어서 이걸 이제 경찰이 어떻게 좀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모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방금도 보셨듯이 CCTV가 있어요. CCTV 화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범행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 CCTV를 근거로 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죄자가 이후에 또 폭행을 저지른 부분도 있는데 이 폭행을 당한 분의 경우에는 이 80대 노인이 스스로 이제 신고를 했고 예. 또 이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따로 신고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다소 조사에 이제 불응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예. 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김민아 평론가의 말처럼 이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뭐 마약 투약으로 의심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조증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조사가 안 될 정도로 웃음을 터뜨려서 조사 협조를 아예 받을 수 없었다고 하던데 아까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피의자가 혐의 인정이 없어도 구속은 됐습니다만 피의자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한다면 추가 수사는 뭐 CCTV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짚어보죠. 예, 이게 이 피의자의 진술,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의 하나고 예. 이 증거를 뭐 이렇게 아예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러는 조서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는 조서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증거 외에도 뭐 CCTV라든지 이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걸 통해서 증거를 이제 그 혐의를 입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뭐 CCTV나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해서 현재 혐의 입증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 동기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마약 투약에 의한 뭐 살인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범죄 사실의 구성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뭐 수사기관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네. 지금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필로폰 그 간이 검사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식 검사가 아니라 일단은 간이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왔고 이제 다시 국과수라든지 이런 좀 다시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마약을 당시에 투약한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불법적으로 얻은 마약이라고 하면 그건 또 마약류 관련 법률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범죄 사실로 올릴 수가 있지만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마약 부분은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범죄 여지가 있는지도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좀 이제 안타까운 대목인데 당시에 범행이 있었던 그 현장 영상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 오간 사람들이 수십 명이 좀 있었는데 적극적인 어떤 구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쉽게 좀 개입하지 않았다거나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특히 예. 이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빨리 이제 의료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네. 좀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는데 거의 이제 10분이 넘는 시간, 거의 2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십 명이 지나갈 동안 그러한 구호 활동이라든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제 좀 비정한 방향으로 움직이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을 또 이 좀 뭐랄까요,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의 이제 취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 이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노숙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취객이나 노숙인들과의 충돌 또는 외국인들끼리의 어떤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좀 빈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고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하면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평소에 이제 경찰이 치안을 강화하고 뭐 순찰을 더 많이 한다든지 또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또 특별히 더 이제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주민들의 어떤 신고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찰이 치안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범행 같은 경우도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범행 장면을 또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CCTV에 의한 어떤 치안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모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처럼 이제 마약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 살인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이제 마약 투약을 어떤 그 심신 미약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스스로 어떤 심신 상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면책하지 않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되는 그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보통은 마약에 의한 범죄보다는 이제 술에 취한 범죄의 경우에 심신미약이나 뭐 심신 상실이 주장이 많이 되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방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형법 10조 3항에 보면 이 심신 상실과 관련해서 위험 발생을 예견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렇게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는 뭐 내가 술을 먹으면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심신 상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 법조문이 아예 명확하게 있는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마약을 투약하고 어떤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 상실이 적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렇다면 아마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스스로 이 부분에 뭐 예견을 할 수가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투약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자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규정도 명확한데 이것을 법원에서 임의로 심신 상실이나 뭐 감경 이렇게 해서 그러지는 면제해 줄 수는 않는다.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묻지마 살해범 내용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해당 기사를 먼저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어린이가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일면식 없던 80대 이웃 노인 A씨. A씨는 피해 아동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어린이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2차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겁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다 등교하던 어린이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판결만으로도 재범은 방지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면제됐고 항소심에선 추행 내용이 중하지 않고 신고자인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듬해엔 재범인데도 이른바 전자발찌조차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의 신체를 만졌는데 4천만 원 벌금형에 그치면서 법원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네, 관련 기사에 대한 관련 내용에 대한 윤솔 기자 리포트 함께 보셨는데요.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어린이가 성범죄를 당한 겁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던 80대 노인이었는데 경찰이 범행의 이유를 물었더니만 너무 외로워서 뭐 그랬다. 되게 직설적이고 좀 황당한 답변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게 이제 어떤 범죄자의 이제 주관적인 본인의 어떤 의사를 이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이제 좀 의문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외롭다고 해서 누구나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이제 좀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 얘기의 맥락은 이분이 뭐 외롭다라고 그랬는데 외롭다라는 조건은 그러면 뭐냐라는 것들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자택에서 이제 부인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롭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뭐 혼자 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일단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외로워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이 범행 의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좀 이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게 외로워서 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걸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범행 동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뭐 이상 성욕이라든지 특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표현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네.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할 때 너무 이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거에 중심적인 포인트를 놓고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범죄를 이제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합당한 처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건데 그런 점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했다는 것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전에 이제 범죄 비슷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제 좀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안이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 이런 결국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등교 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어린이의 신체를 만져서 실형을 받았지만 신상 정보 공개가 면제가 됐고 또 이후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강제추행을 저지른 건데 문제는 이제 전자발찌조차 부착이 안 됐고요.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제가 봐도 조금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정리를 드리자면 네. 우선은 한번 이제 아동 성추행을 한 겁니다. 이 등교 도우미 할 당시에 아동 성추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실형이 나왔어요. 실형이라는 건 구속이 되는 건데 구속이 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집행유예로 나왔으면은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뭐 동종 전과 그 동종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 아동 성추행을 또 한 차례 하고 그런데도 벌금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2번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통의 성범죄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자발찌 부착을 하게 되는데 예. 전자발찌 부착도 되지가 않았었고 음. 그리고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각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이런 처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예.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서 보입니다. 자, 당시 이제 그 재판부의 그 어떤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 피고인이 80세 고령에다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 은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좀 들었고요. 또 피해 학생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좀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선처의 이유가 됐는데 피해 아동의 의사가 반영됐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 가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있고 또 예. 동네에서 어떤 이 노인을 그냥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좀 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재판 과정에서 과연 이런 피해 아동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이런 뭐 선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겠는가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또 법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일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신고자이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자가 선처를 받았다라는
논리인 것인데 그런데 이 신고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고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이 피고인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의 경우에는 또 학교에서 등교도우 일을 한 이력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교장 교감하고의 어떤 다른 어떤 뭐 친분이라든지 또 이런 사적 인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탄원서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오히려 이러한 것에 좀 의미를 담아서 판단을 하고 피해 아동의 처지라든가 피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의사라든가 또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않은 이런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뭐 반복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건을 좀 기점으로 해서 피해 아동의 의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결국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재범 또 그리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셈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도가 좀 갖춰져 있어도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제도라는 게 결국은 법에서 나오는 게 제도인 거고 이 법이라는 거는 사회의 규칙인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죄를 범하면 이렇게 처벌을 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제 사법부가 이게 너무 재량이 크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처벌이 돼야 되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방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법을 만듦에 있어서 이런 재량 부분을 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좀 극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저희 뭐 피해자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말 1년 넘게 살이 한 10kg 빠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상대방은 벌금이 나오고 끝나거든요. 이게 과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면 과연 이렇게 이 사건을 경하게 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을 형사소송 그 절차에서도 증인으로만 부르고 있는데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피해 입었어요? 오히려 한 번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럴 상황인데 수 있겠네요. 그거를 지나서 피해자의 목소리, 피해자가 어떠한 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떠한 부분이 힘들었고 어떠한 부분이 억울하고 이런 네. 것들을 판사님이 들어주고 그 부분을 재판에 조금 더 반영을 해준다고 하면 피해자들도 조금은 더 마음의 위로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재의 사법 구조 제도 자체가 형사소송은 조금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사고도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다에서 한 여성이 구조대에 의해 육상으로 끌려옵니다. 물에 빠진 지 20분 만에 구조된 여성.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 안엔 친오빠도 있었지만 자력으로 탈출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애초 이곳에 주차돼 있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차량 안에는 숨진 여성 말고도 동승자석에 친오빠가 타고 있었는데요. 이 친오빠는 차량이 물에 빠지기 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상했지.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탔다가 놨다 이래 하더라고. 남자가 조수석에 서서 왔다 갔다 내리다가 탔다가 내리다 탔다가 이래 하더라고. 여자분은 여자분 거기 있고 계속 있고. 울산 해경은 A씨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여동생 명의의 보험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 특히 숨진 여동생이 가입한 보험은 총 3개로 보장 한도는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4월 이들 남매가 탄 소형 SUV가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빠진 사고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험금 1,200여만 원이 책정됐으나 차량 압류로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엔 선악동강 강둑길에선 70대인 A씨의 아버지가 탄 소형차가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는 강바닥에서 숨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A씨 남매는 아버지의 사망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들 사고가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A씨를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본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경찰은 이 사건은 내사 종결했으나 최근 해경의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고효은입니다. 네, 고희용 기자 리포트 함께 보셨는데요. 한 가족에게 무려 3번의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을 했고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해경이 어떤 아들의 보험 사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의문이 있는 건지 좀 짚어볼까요? 지금 일단 이제 지난 3일에 벌어진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 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이 발생할 때의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아들이라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 사람이 계속 차에서 이제 타고 내리고 하는 걸 반복을 하고 원래 이제 운전석에 있었는데 조수석으로 자기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석연치 않은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운전을 한 사람이라든가 자기가 잘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보험금을 받는 보험의 법정 상속인이 애초에 이제 이 여동생 명의로 보험이 드러났던 거에서 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친오빠로 상속인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뭔가 보험 사기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 어떤 사전적인 어떤 그러한 범행 모의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또 지금 뭐 이 한 건이 발생을 해서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보험과 관련된 사고가 2건이 더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어떤 연속성을 가진 사건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사건이라는 거는 지난해 7월 달에 70대 부친의 차량이 이제 그 강에 추락을 한 이런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실종 신고가 됐고 지금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이 사람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결국 이제 부친이 사망한 채 이제 발견된 건데 이 당시에도 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됐다는 거고요. 이 보험금은 자녀들이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보험금이 지급이 된 건데 이상한 거는 지난달 18일에 또 한 번 이제 차량 사고가 비슷한 게 발생을 해요.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리포트에서 보신 남매가 동승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또 강에 빠졌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때는 수심이 얕고 이제 차가 이제 앞부분만 좀 빠지고 이런 사례여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만 차량이 이제 좀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이 1,20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차량이 압류가 돼가지고 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준해서 또 뭔가 보험 사기에 준하는 어떤 범행을 결심하고 하다가 첫 번째가 잘 안 되고 두 번째에 와서 이제 성공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끝으로 우리 김성수 변호사께서 어떤 부분에 경찰이 좀 수사를 더 집중할지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예, 방금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자살 방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남매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스스로 이게 목숨을 끊는데 방조를 도와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방조를 일단 혐의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기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사기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살인을 한 것인지 자살 방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조금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김성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